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트 소재편 제1강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이번 시간이 제가 첫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사나 채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알고 싶으면 오픈편 채널 소개와 커리큘럼과 방송 계획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소재편 제1강의로서 섬유의 생성, 섬유의 분류, 섬유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섬유의 생성, 이 섬유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섬유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베넷 저울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영국 공주가 태어나자마자 또 니트로 된 베넷 저울에 둘러싸여서 패션 아이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원시 시대에는 최소한의 자기의 신체를 보호할 정도로 식물의 솜이라든지 동물의 털이나 가죽 등을 이용하는 정도로 섬유가 사용되었었죠.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발달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섬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입는 의복 또는 생활용품 또는 먹는 식이섬유 또는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자재 또는 의료용 용품 또 여러 가지 산업용으로 섬유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섬유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불 솜이라든지 또는 알코올 솜이라든지 기타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솜으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가 이렇게 이 섬유를 실로 만들죠. 실로. 양으로 만들죠. 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염색 가공을 합니다. 염가공. 염가공을 하고 이걸 편직을 하게 됩니다. 니팅을 하게 되겠죠. 니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처리되는 것이죠. 패브릭이. 패브릭이 되면은 이거를 가져와서 재단 봉제를 해서 그 다음에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완제품. 이 완제품은 우리가 입는 의류라든지 또는 각종 용품들 이런 완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완제품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찾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객들은 점점 더 좋은 상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 적에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좋은 섬유,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섬유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계에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섬유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섬유가 가장 좋은 섬유인지 어떤 섬유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섬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지구로부터 2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헬륨, 수소 등등의 원소로 이루어진 고온의 기체 공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1초에 한 400만 톤의 태양 에너지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 태양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서 우리 지구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생물들이 살아가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태양 에너지를 지구상의 생물들은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광합성을 식물은 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글루코스를 생성하게 되고, 동물들은 단백질, 프로틴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인 경우는 이 글루코스가 생성되는데, 그 글루코스가 알파 글루코스가 있고 베타 글루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글루코스가 두 분자 결합하게 되면은 전부 녹말이 되고, 베타 글루코스가 두 분자 결합하게 되면 셀로비오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셀로비오스가 긴 사슬로 중합한다. 선상 고분자 화학 물질 포리머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셀룰로즈를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셀룰로즈, 섬유소가 우리가 사용하는 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들면은 목화솜 같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마지막 섬유다. 이렇게, 섬유가 뭔가. 예, 이렇게 해서 섬유는 만들어진다. 또 동물들은 이런 광합성을 통해서 단백질을 생성해서 동물이라면은 주로 우리가 동물의 그 가죽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털이지 않습니까? 양털 뭐 이런 그런 털을 우리한테 또 제공해 주죠.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섬유를 생성해서 우리가 필요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선물을 하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섬유가 이렇게 해서 섬유가 만들어지는구나 알았죠. 섬유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섬유는 원재료를 어디에서 얻느냐 따라서 천연섬유냐 인조섬유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연섬유는 그야말로 원재료를 자연에서 얻는 거죠. 자연에서 그대로 목화라든지 또는 마라든지 또는 양털이라든지 이런 자연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털을 우리는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천연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인조섬유는 뭐냐. 여기 인조섬유. 인조섬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man-made fiber, 사람이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인조섬유는 원료가 뭐냐.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연에 존재하지만 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그를 섬유화 시켜서 사용하는 거, man-made fiber가 인조섬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조섬유라는 것은 목재 펄프 같은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생시켜서 나오는 필요한 셀룰로즈를 뽑아서 이 섬유로도 쓰고 또 종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는 이 석유화학으로부터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이런 화학 섬유를 만들고 이런 거를 우리 인조섬유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섬유 길이를 기준으로 장섬유냐 단섬유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장섬유가 어떻고 단섬유가 어떻고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섬유라는 거는 섬유가 길게 만들어진, 쉽게 말하면 필라멘트 형태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누에 꽃이라든지 화학섬유라든지 필라멘트 형태로 길게 만들어진 걸 장섬유라고, 이 단섬유는 대부분 천연섬유죠. 면이나 양모 등의 그 섬유의 기장의 길이가 2 내지 한 3cm 또는 한 5cm 이런 정도 짧은 거를 우리는 그 단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은 이 필라멘트를 방적하기 위해서 짧게 잘라서 스테이플 파이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단섬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섬유, 단섬유 구분 되는데, 일반적으로 섬유는 등급이 있습니다. 면도 마찬가지, 양모도 마찬가지고 등급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산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등급을 관리할 때는 섬유의 길이가 길고 섬유의 굵기가 가는 것, 그러니까 길고 가늘수록 좋은 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섬유 수분에 대한 친화력, 섬유가 수분에 대한 친화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친수성 섬유나 소수성 섬유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친성 섬유는 물을 잘 흡수하는 거죠. 친화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면섬유 같은 경우는 물을 잘 흡수하죠. 그러한 거를 우리는 친성 섬유이고, 폴리에스테르 같은 인섬유는 물과 전혀 친하지 않다.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수성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수성 섬유는 대부분 식물성 섬유이고, 소성 섬유는 대부분 화학 섬유인데, 이렇게 친수성 섬유일수록
염색이나 가공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또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소수성 섬유인 경우는 예를 들면 포레스탈 같은 경우는 염색도 일반 염색으로 되지 않고 고압 염색을 해야 되고, 또 염색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특별한 분산 염료를 또 사용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수성 섬유는 좀 그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라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 성분에 따라서 유기질 섬유냐 무기질 섬유냐 이렇게 나눠요. 유기질이냐 무기질이냐. 예. 이거는 유기질은 뭐냐면은 섬유 분자 속에, 원소 속에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기질 섬유란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용하는 섬유들은 유기질 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기질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광물성 섬유, 뭐 석면, 석영 등 뭐 이러한 섬유를 우리는 무기질 섬유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를 분류할 적에 크게 생성된 원인에 의해서 분류를 할 적에 천연 섬유냐 또는 인조 섬유냐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 천연 섬유에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광물성 돼 있고, 인조 섬유는 재생 섬유, 반학성 섬유, 화학 섬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섬유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섬유소 셀룰로즈 섬유이죠. 그 동물성은 단백질, 프로틴 섬유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식물에는, 우리가 그냥 식물에는 한 30% 정도, about 30% 정도의 셀룰로즈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식물에는. 근데 목화면은, 우리가 목화면이죠, 카톤. 목화면은 95%가 셀룰로즈다. 95%가 셀룰로즈다. 근데 목재는 한 50%가 셀룰로즈고 50%는 논셀룰로즈다. 비셀룰로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식물 속에는 셀룰로즈가 대충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목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비논셀룰로즈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남는 이 50%를 가지고 이거를 재생을 시킵니다. 다음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일단 이 목재 펄프에다가 황산을 가하는 겁니다. 황산을 가해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 재생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재생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생섬유. 그래서 이 재생섬유가 비스코스 레이온, 비스코스 레이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생된 재생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화학섬유화해요. 화학섬유화를 시켜. 그래가지고 이 화학섬유화 시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을 가해서 아세테이트를 만들어요. 아세테이트를 만들어.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반만 화학 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합성섬유다, 반합성섬유다. 그래서 인조섬이지만은 이 원료는 천연이죠, 목재. 그래서 천연중합체 원료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섬유는 첫째, 축합중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 둘째, 부가축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부가축합해서. 그래서 이 축합중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A라는 단랑체와 이 B라는 단랑체가 만나가지고 계속 이것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나가는데, 그래서 축합해서 합성돼 나가는데, 요때 여기서
물이나 또는 탄산가스 같은 거를 버리고 계속 합성해 나가는 거, 이거를 축합 중합이라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폴리에스텔, 그 다음에 폴리아미드, 이건 나일론이죠.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이 폴리우레탄,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축합중합에서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부가축합은 뭐냐면은 A라는 단량체와 B라는 단량체가 만나도 버리는 거 없이 계속 합성해 나가는 거. 이와 같이 만들어진 섬유를 아크릴 또는 PP 섬유, 이런 거는 부가축합을 해서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해서 섬유는 제조 과정에 따라서 또는 섬유의 원료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다. 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섬유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의 단면은 광택 또는 뭐 부피, 레질리언스, 촉감, 피복성, 필링성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섬유는 양모, 면, 견, 뭐 아마, 뭐 비스코스, 아세테이트, 나일론, 모양이 다 틀립니다. 틀린다기보다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다른데 이 모양이 다름으로 인해서 각각의 이 섬유의 성질도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단면이 원형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얘기하면은 단면이 면적이 원형이 아니고 다각형으로 해서 면적이 클수록, 이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이 원형에 가까울수록 촉감, 피복성, 광택 좋다고요. 근데 염색성이 나쁘고 필링도 안 좋다, 나쁘다. 근데 단면이 클수록 반대로 촉감은 거칠고 단면이 다각하면 광선을 산란시켜서 광택이 적어지죠. 근데 반대로 또 염색성은 좋고 필링은 좋다, 필링성은 좋다.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이 섬유가 둥글수록, 섬유가 뭐 이렇게 다각형일수록, 우리가 이 섬유를 사용한다는 거는, 섬유를 뭐 이런 옷을 입고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다 마찰하는 면적 아닙니까? 마찰. 섬유가 둥글수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굴곡이 돼 있으면 마찰하는 면적이 이런 부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찰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필링이 많이 생긴다. 필링이 많이 생긴다. 요렇게 마찰하는 면적이 적게 되면은, 적게 부딪혀서 이 필링이 보풀이죠. 필링이 보풀인데 이게 작게 생긴다. 작게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색성을 보면은, 염색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염료가 섬유, 피염물이죠. 이 섬유가 피염물에 가서 안착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염료를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은 그 염료가 가수분해를 해서 섬유에 가서 안착이 돼서 고착이 돼서 염색이 되는 건데, 요렇게 이 둥근형에는 섬유가 가서 안착이 되려면은 매끄러가 잘 안착이 안 돼요. 그래서 대신에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굴곡이져 있는 경우는 요런 데 가서는 안착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빨리 염색이 된다, 염색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유의 단면 변형 섬유, 이건 뭔 얘기냐면은 여기 합성 섬유액인데, 우리가 이 대부분 섬유의 특성이나 우리가 그 장단점을 보면은 화학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가 우리인데 더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화학 섬유도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화학 섬유는 대부분 크게 이제 이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원형으로 그냥 뽑았어요. 나이론, 포레스터 뭐 이런 걸 원형으로 뽑아가지고 나이론 양말 짜고, 뭐 나이론이 원래 칫솔모로 처음 개발되지 않습니까? 칫솔모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 뭐 포레스터 같은 경우도 뭐 이 산업용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용도고. 그래서 이 화학섬유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점점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이 화학섬유가 현재는 천연성호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일례로 이 그 화학섬유를 어떤 개선시킨 일례로 단면 변형 섬유 변형을 시킨다. 그죠? 하나의 방법이 단면 변형을 시키는데,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이 방사구로 모양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섬유 단면도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이것처럼 중공 구조를 많도록 해서 면과 같은 소프트하고 또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도록 해주고, 또는 방적하기 좋도록 이런 거 엉킴성을 뭐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섬유를 뭐 삼각형화 또는 별 모양을 해서 또 다른 기능을 갖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면 변형을 해서 섬유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면을 변형해서 만드는 섬유를 변형하는 우리는 이형 단면 섬유다 이렇게 불러요. 이형 단면 섬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섬유를 이와 같이 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별 모양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기둥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이는 이렇게 이게 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골이 생긴단 말이에요. 변형을 하면. 그래서 이와 같이 기둥이 그 어떤 이 고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이런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그 지면이 있으면은 지면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나뭇잎들은 그 펄령이면서 이 물 흡수한 거를 외부로 발산을 시키죠. 이렇게 흡수를 하고 발산을 시켜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비카가 있으면은 이런 비카에 물을 채우면은 이 깔때기에는 물이 이만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거를 우리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흡수가 되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자연은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게 펄럭이면서 발산이 되죠. 이거를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증산작용. 그 모세관 현상과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을 흡수를 하고 발산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위킹 현상이라고 해요. 위킹 현상. 위킹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별 모양으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 놓으면은 위킹 현상에 의해서 물이 우리가 신체에 수분이 땀이나 수분, 이거를 빨아들여서 외부로 발산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쾌적한 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흡판속건성 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지만 이렇게 별 모양으로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 또는 이 섬유를 이렇게 삼각형화 해 놓으면은 실크가 섬유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실크처럼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그러한 섬유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크 라이크 소재라 그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크 라이크 소재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섬유의 성능을 개선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섬유를 만드는 과정이 이 단면을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엔
섬유의 내약품성. 이게 뭐냐면은 약품의 섬유가 견디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유를 가지고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염색하죠, 가공하죠, 여러 공정을 거칩니다.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없는 걸 또 조작해서 만들어내죠. 이러니까 그 약품에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다 틀려요. 뭐 억지로 뭐 그냥 그 견뎌지는 게 아니라 원래 생긴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섬유는 이렇게 마치 이제 어떤 식물성, 동물성, 재생 섬유 또는 화학 섬유에 따라서 좀 다 틀린다. 그래서 대부분 섬유는 이 식물성 섬유하고 동물성 섬유하고 그 다음에 재생 섬유하고 그 다음에 합성 섬유하고, 이게 반합성이죠. 이렇게 됐을 때 산에는 또는 알칼리에는 식물성 섬유는 주로 산에 약하고 알칼리에 강하고, 동물성은 산에 강하고 알칼리에 약하고, 재생은 반반이고, 화학 섬유는 대부분 강하고,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나 화학 섬유라 하더라도 그러면 화학 섬유가 뭐 이렇게 다 강하면은 가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백제나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이 화학 섬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에 뭐 염소계 표백제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페놀 농개미산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리에스టర్ 같은 경우는 아세톤에 DMF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섬유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활용해서 개발하거나 가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 식물성 섬유는 산에 약하고 화학 섬유는 다 강하지 않습니까? 산에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이 소재가 이 원단이 이게 폴리에스터라고 면하고 를 합쳐서 이 자가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여기에 망사로 남아서 보이는 부분은 면을 넣고, 면하고 포리를 넣고, 안 보이게 막혀 있는 부분은 주로 포리가 넣고 해서 여기서 포리는 남겨놓고 면을 다 녹인 거예요. 황산으로 녹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포리는 산에 강하고 이런 면은 산에 약하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자가무를 짜서 이런 부분에만 면이 들어가도록 해서 황산에다가 녹인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우리는 그 번아웃 가공이라 그래요. 번아웃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요와 같은 제품인데, 여기다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일부분을 이렇게 번아웃 가공을 해서 이렇게 이 무늬가 되도록 이렇게 녹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산에 약하냐, 뭐 알칼리에 약하냐, 강하냐, 또는 천연섬유와 화학섬유의 어떤 그런 자기 장단점을 이용해서, 성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섬유의 내열성. 우리가 이제 섬유를 가지고 공장에서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탁하고 또는 다림질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견디는 정도가 면에서 이제 연화점과 융점. 연화점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난다. 일정 온도가 넘어버리면 변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융점은 그게 더 지나가게 되면은 더 온도가 높아지면은 녹아버린다. 액체가 된다. 그거예요. 연화점, 융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화점과 융점 이렇게 이 소재별로 해놨는데, 이런 걸 참고해서 다림질 온도라든지 뭐 가공 온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일례로 하나 제가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해외 수출하는 건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샘플이 뭐냐면은
몸판은 면 니트고 LE는 포레스탈 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프로발 샘플을 하나 받아가지고 와키를 좀 구겨져 가지고 잘 달여서 보내려고 제가 사무실 아이롱으로 했는데 면 쪽은 잘 달여놓고 LE 쪽에 그 뜨거운 열이 딱 가는 순간에 그냥 LE가 일부 변형이 되어서 녹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정전기는 뭐냐, 우리 살아가는 이 대기 중에는 다 전기가 흐르죠. 정전기가. 근데 전기가 흐르는데 그냥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전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서로 이제 흐르다가 부딪히게 되면은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플러스극 마이너스 만나서 부딪히면서 번개가 치고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유도 정전기가 심한 게 있고 덜 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흡습을 잘하는 섬유, 흡습성이 클수록 정전기가 덜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섬유는 정전기가 더 심하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천연 섬유보다가 화학 섬유가 정전기가 덜 생기는 것이죠. 근데 화학 섬유가 더 많이 생기고요. 흡수성이 적으니까. 근데 예외인 것은 실크는 오히려 정전기가 잘 생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정전기는 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대전성이라고 그래요. 대전성인데 이거를 플러스과 마이너스로 섬유를 분리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래서 우리가 방적할 적에도 잘 섞여야 되지 않습니까? 잘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방적의 실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극이 멀수록 양모, 아크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이 혼방 섬유, 이 혼방에서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혼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크릴 울, 아크릴 면, 이 등등. 그럼 AW. 그럼 아크릴하고 울을 혼방했을 때 가장 잘 방적이 된다네요. 양모와 아크릴. 그래서 이렇게 혼방을 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섬유의 필링성. 필링이란 무엇인가? 섬유에서 빠져나온 그 잔털이 탈락되지 않고 그 섬유 표면에 뭉쳐가지고 이 방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작은 방울을 우리는 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섬유에 이렇게 우리가 이 섬유를 사용하면은 늘 마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찰에 의해서 이 버풀이 생기고 그 버풀이 뭉쳐서 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 필링이 형성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필이 이 뭉친 것이 이제 섬유에 따라서 어떤 섬유는 바로 잘 이렇게 스스로 마찰에 의해서 부서져서 탈락이 되는데 어떤 섬유는 그렇게 잘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 이제 필링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 필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의 이 필링은 이 버풀 개바가 이제 뭉친 것이 이제 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섬유 자체로 실로 만들어지기 전에 섬유 자체로 섬유의 굵기가 가늘수록 섬유의 길이가 짧을수록 크림프가 적을수록 단면이 원형일수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원형일수록 강력이 강할수록 그래서 이제 이 섬유 자체가 가지는 조건이 필링에 관해서는 이런 경우에
이 필링이 잘 생기는데, 또 이러한 성질들이 필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링을 봤을 때 섬유는 섬유 자체에서 이렇게 섬도, 섬유장, 크림프, 단면, 강력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섬유를 실로 만들었을 때 꼬임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꼬임수가 적어. 그래서 느슨하게 이렇게 된 실. 어떻게 보면은 실이 가늘수록 꼬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이 굵은 실은 꼬임이 적게 들어가죠. 그래 굵은 실일수록, 그래서 소모보다는 방모가 더 잘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원료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꼬임이 적을수록 연사는 단사보다가 합사가 더 많이 생긴다. 예, 단사는 한 올로에서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이 이 매끄럽게 비켜갈 수 있지만은, 합사가 된 거는 굴곡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 마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필링이 더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실은 혼방 섬유에 따라 가지고 혼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링이 더 잘 생기고 안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혼방하는 거는 섬유의 이 아무렇게나 그냥 원료를 섞어서 혼방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의 강도나 신도, 역률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혼방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섬도 차이가, 섬유의 굵기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실끼리 이 혼방을 하게 되면은 이 필링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을 원단으로 만들었을 때 조직이 촘촘한 것보다는 느슨할수록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물은 경위사가 교차해서 밀도가 쫌쫌이 돼 있지만은 니트는 한 가닥으로 루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소프트하고 이 드레이프성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필링에는 좀 약하다. 직물에 비해서 니트가 필링이 더 잘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염색 가공을 할 적에, 염색 가공에서 우리가 제품을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유연제 처리도 하죠. 근데 이 유연제 처리를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는 필링에 영향을 미친다. 필링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죠.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마찬가지고, 기계적 마찰을 많이 가게 한다. 뭐 제조 과정 또는 우리가 사용할 때 세탁기 사용이라 등등 이런 기계적 마찰이 클수록 필링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필링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링이 발생됐을 때 뭐 물론 우리가 또 이 필링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창 실물을 볼 때는 필링 때문에 많은 크레임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선이 들어오면 또 수선해서 내주고 또 크레임이 돼서 대응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보면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필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이 소재에 따라서 특히 방모나 이런 쪽은 필링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리려니 하고, 니트는 그렇고 또 방모는 그렇고 해서 필링이 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고객들께서는 필링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세월이 흘러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거에는 이 필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한 크레임으로 인해서 그런 또 수선을 해서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링을 발생된 이후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은, 발생되기 전에 섬유에서부터 원단을 제조하는 과정까지 방지하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소모 가공을 합니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꽃으로 소모 가공을 해서 아예 잔털을 좀 태워서 나오는 거. 그러나 0.5 1급 정도의 그렇게 많은 거나 효과가 일시적이다.
또 좀 지나면은 마찰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필링 방지제를 처리한다. 이거는 제가 한창 많이 이 생산하고 할 때에는 그때 당시는 AW가 엔티 필링 AW라고 많이들 썼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별로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노멀 AW를 쓰는데 이게 AW가 이렇게 노멀 또 있는데 이 NT 이 엔티 필링 AW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화학약품을 처리를 해서 필링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엔티 필링 가공을 한 거예요. 필링 방지제를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 실이 노말은 좀 천연스러운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데 이 엔티 필링을 처리를 한 거는 좀 반짝거리고 번들거리고 좀 어떤 이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 안 쓰는 거 하나 요인일 수도 있는데, 또 요즘 많이 이제 고객들이 인식이 달라져서 또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썼던 AW 엔티필링 AW를 썼다.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은 효과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0.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효소 처리를 한다. 이거는 면섬유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청바지 워싱의 어떤 그런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필링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소를 처리해서 잔털을 제거한다. 그걸 뭐 엔잠 모이스처링 가공이다. 뭐 이렇게 돼. 1급 이상의 상당한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필링 방지라고 해서 유연제 처리를 이제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뭐 과다해서는 또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하게 너무 과다하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이 외에도 또 다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에 혹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가공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원단의 퀄리티를 훼손할 수 있다. 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일단 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이 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섬유의 생성, 분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강의는 소재편 제2강 천연섬유입니다. 그래서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